네, 오늘 귀한 자리 나와주신 우리 귀빈분들, 학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1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 사회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 사회자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면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을 역임하신 유호열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유호열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입동이 지나고 나서 겨울이 왔나 보다 했는데 겨울에 어떻게 보면 찬 맛을 특히 우리 국민대 이 캠퍼스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차가워야, 겨울은 추워야 봄의 따뜻함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시 납북자, 전시 민간인 납북자에 관해서 벌써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 합의를 통해서 또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정부의 공식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늘 앞서 말씀 주신 여러분들의 그 축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고 정말 전시 민간인 납북자, 전시 납북자 또 모든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저희의 이 노력은 계속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처럼 귀한 자리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학술 회의를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 세미나가 오늘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저희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첫 번째 세션 전시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논의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도태우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이전에 주셔도 좋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 이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열렬하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 두 분 저명하신 우리 그 토론자분을 모셨는데요.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18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요. 박선영 이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신 이용남 상임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제 왼쪽으로 이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통일연구원의 이유태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연구원 문인철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발제와 각 발제에 대해서 두 분씩 그래서 총 네 분이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한 지 원래 예정은 1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했는데 이제 기념 촬영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다소 지체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3시 20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한 80분 정도, 그러니까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께서는 한 20분을 넘지 않는,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분들은 한 8분을 넘지 않는 뭐 최대한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주시면 저희가 원만하게 1세션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성균관대학의 김태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유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우선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제가 일원으로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정말 좀 무거울 만큼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뭐 워낙 여기 저명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진짜 뭐 법안이 발의되고 이제 이런 통과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정말 크게 노력하신 분들, 뭐 가족협의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발표를 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발제 내용은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책자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까 통일부에서 그 문세현 차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오는 14일 날 11년 만에 그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대책위가 11년 만에 재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또 관심이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납북자 대책팀도 최근에 신설을 했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적절한 기회를 이 전시납북 피해 관련된 사안을 좀 국민적 공감대를 공론화시키고 또 실질적인 정말 가족 피해분들의 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정말 호기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써주시면 그래도 한 발짝 더 좀 실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들 정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전쟁으로 좀 시끄러운데, 올해는 이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한데, 북한 인권 측면에서는 그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뭐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이라고 해서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인권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맞물린 상징적인 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대응은 국제인권법 발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유엔에서 최초로 그런 비무력 분쟁 상황 국가를 상대로 인도의 반환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COI 그 기구가 설립이 된 것인데, 이러한 그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질적인 좀 대응이나 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좀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이제 말 그대로 딱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전시 납북자 문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납북자, 뭐 국군 포로, 이산가족 문제 모두 다 여전히 미완의 과제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납북자라는 거는 이제 6.25 전쟁 중에 그리고 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적으로 납치된 민간인을 통칭하는데, 뭐 크게는 전시 납북자, 이제 전후 납북자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규모는 뭐 9만여 명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해 출범하면서 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로, 이제 중점 추진 과제로 정확하게 좀 명시를 했는데,
이 납북 피해 가족들이 사실 이 역대 대북 정책을 이어오면서 결국은 그 당사자들의 정말 뭐 생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정말 계속 그 고통이 진행형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최근 1, 2년간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금은 더 가시적인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북한 인권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물론 이제 정말 사실 오래 제가 고민했다라고 감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가급적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납북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논의, 특히나 이 전시 납북자법 에서 이제 피해 규명이나 명예 회복에 관한 게 그래도 다뤄지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더 뭐 여러 정황상 강조되지 못했었던 그런 피해 가족들에 대한 그런 보상 문제까지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올해 초에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발효한 이제 국가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뭐 글로벌 중추 국가 이제는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수면 위에서 다시 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이제 좀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런 지원 방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련한 이제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인도법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관습법 정말 국제법을 총칭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국제인도법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1949년에 채택됐던 제네바 협약이나 77년에 이제 있었던 두 개의 추가 의정서가 국제 인도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규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전시 납북 행위는 이 국제 인도법상으로 이 제4차 제네바 협약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시 납북 문제에 있어서 이 동협약을 그대로 좀 적용하고 또 원용하는 거는 법리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또 중요한 거는 이 전쟁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전시 납북자 관련해서 국제인도법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제법이라는 측면 자체가 이 그 당시의 법리와 함께 관습법상으로 명백하게 확립된 규범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국제인권법 측면을 봤을 때 국제인도법이 이제 무력 충돌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 인권법은 평시,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전시 납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인도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인권법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사안인 거죠. 이렇게 좀 비인도적인 행위가 결국은 해당되기 때문인데 강제 실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뭐 논의는 대표적으로 조금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주 강제 실종 협약, 로마 규정,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 이제 발효한 강제 실종 방지 협약에서 크게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 강제 실종의 문제가 또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체로서도 이제 하나의 인권 침해지만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이 굉장히 동시적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에서 정말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얘기가 가능할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좀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 강제 실종과 관련한 개념이나 정의가 국제 사회에서도 또 역내 그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점차 법제화되고 있고 또 강제 실종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도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법제화되는 방향성 그리고 국가가 이 국제법적으로도 이런 의무를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강제 실종 문제를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더 넓게 가져가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중 탈북자 강제 송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실 텐데, 이 전시납북자 문제 역시도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이제 상호 연계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중 탈북자 강제 송환의 같은 경우는 난민지위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하듯이, 이 전시납북 문제에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같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봐야 되고, 결국 요약을 하면 6.25 전쟁 중에 민간인, 그리고 이들에게 취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인도법, 인권법,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강제실종 금지에 관한 관습법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국제인도법과 또 인권법의 상호 연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그 유엔의 그 COI 보고서에 따르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정말 대신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전시 납북자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북한의 성분상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서 굉장히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각종 국제 인권 단체라든지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 자체도 그렇게 심각한데, 하물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이 전시 납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엄청난 이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전시 납북의 경우에는 주로 1950년대 초반부터 그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전까지 좀 주로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금 또 우리가 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우연히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런 결과가 아니라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기술 부문의 유경험자들 혹은 뭐 숙련된 전문가들을 충원해서 결국은 체제 선전이라든지 본인들의 그 사전에 계획돼서 자행된, 북한에 의해 자행된 행위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정전협정에 따라서라도 그 군사 분계선 이제 이남에 거주했던 그 사민들에 대해서는 귀향을 원할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는 걸 허용해주고 또 협조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 전시납북이라는 행위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로 송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한 것입니다. 물론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정부 차원에서 계기시마다 일부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역시도 별다른 뭐 진전을 보인 바는 없었고 생사 확인조차도 대부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정말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전이 어렵고 굉장히 더딘 상황인데, 이런 강제 실종은 당시의 국제 형사법상으로 봤을 때도 말 그대로 인도에 반한 죄를 야기한 범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물론 안보리가 이렇게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회부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이 국제재판소가 북한에 의해 이 강제 실종에 의해서 뭐 좀 법리상으로는 뭐 시간적 관할권이라든지 뭐 소급표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제 사실 학술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텐데, 물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좀 예외를 두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강제 실종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2년 7월 1일이라는 그 로마 규정 제11조 그 발효 시점이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법리 중심의 원론적인 얘기보다 이러한 제한된 상황과 관련해서 이 강제 실종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법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의 민간인 전시 납북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인 동시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북한이 또 가입하고 있는 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보면 북한의 전시납북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강행규범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실종을 포함한 이런 인도에 반한 죄, 강제실종 범죄 같은 것들을 행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제 국제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UN COI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있는데 국제 납치에 해당되는 이런 사안은 국제 납치에 해당하는 이런 인도의 반환죄 같은 경우는 그 국제 형사재판소의 사법권에 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시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비준하고 또 발효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법기관이 강제실종 범죄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인권재판, 뭐 유럽 인권재판소 혹은 뭐 유엔의 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굉장히 다양한 판례와 또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통해서 그 강제실종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그 법적 지위와 범위를 규명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면서 지금 유엔에서 대표적인 9가지의 인권 협약 가운데 이제 이주자 난민 그 한 가지를 빼놓고 나서는 지금 다 가입한 이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내년에는 비상임 이사국으로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시 납북 피해 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따르면 희생자라는 개념에는 그 실종된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강제실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실종에 관한 뭐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실종 방지 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이 조속히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일반적으로 이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이런 전시납북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국내법적인 제반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법적 효과가 보다 더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전으로 인해서 북한 공무원,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향후 한국 법원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발신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 규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보편적 인권 가치에 기반한 인권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전시납북과 같은 인권 문제는 결국 담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또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 시점까지의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납북자 문제 진상 규명과 국제외교 노력을 좀 선도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납북자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인도적 문제이자 또 인권의 문제이고 이런 강제 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치 연대와 압박이 이제 중요한 만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든지 뭐 미국 하원의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같은 측과 이제 잘 논의해서 강제 실종의 관점에서 청문회를 뭐 추진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납북 피해 가족 피해 보상 부분인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거니와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뭐 자료관을 더 신설한다든지 해서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또 보존하는 역할을 더 추가해서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환기하고도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산 가족의 날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좀 참고해서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한다든지 그래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ICC에 이제 사건을 제소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학계를 통해서도 또 민간 단체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최대한 활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한국판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설립한다든지 말 그대로 이런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논의도 사실 한두 해 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든지 일본의 납치 대책 본부라든지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 전담 부서 같은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잘 설립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물론 여러 외교 관계를 잘 고민해야 되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좀 전면에 나서서 일본 총리는 진짜 어디를 가든지 공식 행사에 그 파란 리본, 일본의 그 납북자 그 희생자들을 늘 기억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UN 인권 메커니즘을 좀 활용하는 것들, 뭐 이제는 EU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단순히 작성 주도하는데 참여하는 데서 나아가서 펜홀더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납북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더 강화시키고 의견을 내서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보리에서도 이런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가급적 마련된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시납북 피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전시납북자 문제의 중요성과 또 해결의 시급성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이것들을 좀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 논의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모두가 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 그나마 이 진행형인 이 납북 피해 가족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태원 교수님 아주 핵심적인 쟁점 사항 또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오늘 그 진행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 교수님 그 발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한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신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잘 듣고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문 쓰면서 어째서 그랬는지 첫 마디가 우리 김태원 교수님 직함 앞에 국회의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사실 국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김태원 교수님 같이 또 우리 이용남 위원님 같이 잘 아시고 프런트에 서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라고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있었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가 하면 일본에도 납치자들이 있습니다. 납북자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동생, 우리 딸, 아들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이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큰 행사였는데 도쿄 도청 앞에 모여서 하루 종일 행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민당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공산당까지 8개 원내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가 법을 만들고 나서 2010년에 이 전시납북자법을 만들고 나서 한 4, 5년까지는 우리 가족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시고 이름 불러주기 행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 자녀분들까지도 연로해지시면서 그런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전시납북자법이 지금도 명목상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법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그 법의 법명의 처음이 진상규명인데 사실은 진상규명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9만 5천 명, 9만 3천 명 정도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우리 휴전을 할 때, 정전을 할 때 8만 3천 명 정도라고 유엔사가 인정을 해서 그 중에서 3천 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분이 돌아오셨는데 80분이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은 돌아오셨을 때 전부 전사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 가서 전역 신고하고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전사자 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심지어 김일성이는 12만 명의 국군포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전 당시에 8만 3천 명 정도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전시납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시납북자 기념관, 파주에 있는 기념관에 보면 그 자료들이 그래도 꽤 있죠. 그거를 발굴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진상규명은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갔는가, 그 다음에 뒤이어서 북한에서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생사 여부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적이 남아있는가, 이게 밝혀질 때 진상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원상회복이죠. 근데 대부분의 납북 인사분들은 아마 이제 자연 수명으로 따지면 생존에 계시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사 확인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유해라도 모실 수 있게 해주고 혹시 그 북한의 그 혈육들을 남겨놓으셨으면 그분들을 상봉을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기까지가 진상규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가 대체로 보상인데 저는 보상에 앞서서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정부의 사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2010년도에 이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제3당 소속이었습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을 찾아가서 이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대부분이 정말 10%도 안 되는 사람만 필요하지 이제라도 해야지라고 대응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월북자와 납북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2010년까지도. 그러면 그 이전까지 어땠느냐? 제가 볼 때는 1980년대까지도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들보다 더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1, 2차 시험에 합격해도 3차 시험,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되는 거 힘들었습니다. 유학 가려면 그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학을 갔습니다. 신혼조회를 거쳐야 됐어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국가에 의한, 대한민국에 의한 2차 가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념관을 지을 때 신청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납북되었습니다라는 등록을 받을 때 이 정부가 인정하고 있던 9만 5천 명,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9만 5천여 명의 가족들 가운데가 인사가, 납북된 인사가 9만 명이 넘는데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한 사람은 5천 명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각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바뀌고 나면, 또 시대가 바뀌고 나면, 시절이 변해버리면 나는 다 살았지만 내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과거에 대한 재현, 다시 그럴 수 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제가 아는 분, 굉장히 다 알려진 분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처가의 장인 어르신이기도 한데도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민을 가고 이 땅을 떠나버리셨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전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가 사죄를 하는 것이 이 단초를 푸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상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5.18 같은 경우는요,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헌재까지 갔었죠. 물론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지금 정전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법 하나가 됐지만 그 법도 아직 명목적인 법으로 남아있고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기념관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첫째, 기념관은 광화문에다가 세워라. 그 다음에 미아리고개. 그 미아리고개, 여기 광화문이 안 된다면 미아리고개로 가라. 근데 미아리고개 그쪽은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억화 작업을 하고 광화문에다 해달라 했는데 지금의 그 자리로 갔고 지금 그 자리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실질적인 보상은 기존에 있었던 4.3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적어도 그 피해자들이 받았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가 절대로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받았던 보상 이외의 affirmative action, 우선적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학사업.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갈 때마다 뵙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데 지금 바로 직계는 이렇지만 그 후손들 2세, 3세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선조를 월북자 취급하고 감시하고 사회에 주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학사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약 같은 거 할 때 우선권을 줘라. 취업할 때 가산점 줘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피해자들한테 이미 좋았던 것을 왜 여러분들은 받지 못해야 합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 때 보상,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상 내용을 넣었다가 나중에 그 여당 야당 찾아다니면서 호응을 얻어낼 때 그
법안 심사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할 때 정부가, 그 당시에 정부가 지금의 여당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보상이 들어가는 한 이 법은 법사위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사장님을 하시던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60년이 다 되도록, 정전 60년이 다 되도록 없었는데 일단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상을 넣어보자. 동의를 해주셔서 그 보상이 빠졌습니다. 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후납북자법은 훨씬 전에 만들어졌는데 전시납북자법은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의 보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회에 공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통일부가 차관님 가셔서 안타깝지만 6명한테 전후납북자죠. 현재 억류되어 있는 6명의 가족들한테 위로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씩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이죠. 라고 하는 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항상 전후의 억류자들, 전후 납북자들이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UN, 오늘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펜홀더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펜홀더라는 거는 결의안을 직접 초안을 작성해야 돼. 그래야 이제 펜홀더인데 제가 늘 주장해요. 당사국이면서 우리는 기권도 하고 참여도 안 했지만 펜홀더가 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2014년부터 유엔이 북한을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시겠죠? 너무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유엔이 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CC에 제소를 해야 해요. 저는 김정은을 이미 15년 전에 제소를 했어요. 개인이 하거나 우리 물망초가 하는 거는요. 그냥 물망초가 했다라고 하는 언론에 보도한 줄 나는 것이지 ICC의 제소 사건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데이빗 프린시플에서 나온 것처럼 국군포로 전시 전후 납북자, 억류자 이 문제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범죄입니다. 계속 범죄.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도 없고요. 지금도 계속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ICC 제소 같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실어줘야 됩니다. 교과서에 납북자의 납자도 안 나오는데 국민이 알겠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역사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전시 납북자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대안들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에 대해서 또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실 그 구상까지 상세하게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이영남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위원회 상임위원 이용남입니다. 오늘 그 시적절하게 전시납북 피해 가족에 대한 그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됨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김태훈 교수님께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북한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이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규명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침략 전쟁이고 그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인도법이라든지 국제인권법, 국제간섭법적으로나 6.25 전쟁 당시에 비무장 민간인, 비전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납치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북한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배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이 전시납북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는 발제문에서 김태현 교수님의 요지를 그냥 그대로 좀 옮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배상 문제죠. 어디까지나 북한에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미국의 오토 원비어 대학생 북한에 갔다가 귀환을 했지만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9년인가요? 오토 원비어 부모가 한국에 왔었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워싱턴 DC 법원이죠. 법원에서 기존의 이제 사례와 다르게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굉장히 이 인권 침해의 내용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고요. 자, 그러면 이 국내에서처럼 북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 배상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제 제재에 의해서 북한 김정은의 재산들이 압수가 되는 시점이었고 마침 2019년이었죠. 인도네시아에 영유된 와이저니스트 호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선박 대금을 매각해서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배상을 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 피해 가족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도 당장 일본 법정에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기각을 당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일정 부분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대한민국 국군포로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헌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최근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이 실효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배상의 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남북 경문협인가요? 그쪽에 이제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나 지금 현실상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꼭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축으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먼저 철저히 따지고 특히 북한에 대한 가해 책임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라고 하죠. 빨치산 북한 6.25 전쟁 이후에 인민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우리 유가족 분들께서도 경험하셨다시피 인공치하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또 희생이 되었고요. 수복 이후에는 빨치산을 토불하는 과정 또는
납북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군경에 의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그 아무리 전시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 저희 위원회 일기 사건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그 법에 있어서 이제 그 군경에 의한 희생은 국가의 이제 불법성을 입증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그 적대에 의한 희생자에 관해서도,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죠, 우리 전시 납북도 포함되는 이슈입니다. 그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 명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진실 규명은 군경에 의한 희생자나 북한에 의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만 배상이 이루어지고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 전시 납북을 포함해서는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역사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북한의 명백한 불법 그 침략의 희생자들에 대한 그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권고하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권용판 의원실에서 적대에 의한 희생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배보상법을 논의할 때 가족회의 입장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저는 정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33페이지를 보실까요? 지금 현재 그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들이 워낙 많이 발의가 되었고, 그 과거사 관련 법들이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법으로 발의가 되다 보니까 통일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순특별법은 저희 그 1기에서부터 여순 사건이 저희 위원회도 접수가 되었지만 지금 그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여순위원회로 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가족들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되면 법정에서 최소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데 여순특별법에 의해서는 의료 생활 지원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순 사건, 여순위원회를 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활 지원도 해드리고 의료 지원도 해드리고 보상금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두루두루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상으로 법안을 입안 과정에서 이러한 유족들의 모든 요구가 반영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회 차원에서는 정말 그 필요한 보상 지원에 관한 논의를 좀 하셔서 그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과거사 정리법을 비롯한 과거 어두운 역사에서 희생자들은 유가족들의 그 노력이 아니었으면 법 제정도 어려웠고요. 그 또 우리 납북자 가족 그 피해 가족회에서도 법 제정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나 싶었는데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있습니다. 법은 제정되었고 진실 규명은 되었지만 또 그 배보상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3자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로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 유가족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모아서 국회 그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과거사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 들어갈 텐데요. 국제사회에서 보는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두 분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태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그 전시 납북자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는 북한의 문제, 또
그와 연결된 국제사회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에 당사자이신 우리 납북자 피해 가족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고무적인 것이 이 국민대학교가 이 좋은 행사를 기획해서 젊은 학생분들 또 청년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게 국제사회라는 것이 이 발제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괜히 나온 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전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전시 납북자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그 인류 사회, 국제 사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 북한 문제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인류사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분들 또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하고 앞으로 긴 우리 평생의 전망을 통해서 볼 때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더듬어 보면요, 그 북한이라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사회, 그 사실 우리나라가 지척지간에만 있지만 1980년대 그 발표자인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너무나 정보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고 동구권도 해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그 여행기 수준의 북한에 대한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왜곡된 그런 것들이 대학생들의 의식을 많이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렇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것이 굉장히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동구권의 해체도 있지만 북한의 대기근 사태로 말미암아서 대량의 탈북이 발생하고 국제사회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위 그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지 못했던 북한 인권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게 되고 국제사회 전체가 이 북한 인권이라는 이러한 신조어에 가까운 이 문제에 굉장한 주목을 하게 된 대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 변화는 다행히 거기서 단절된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 유엔의 인권 이사회는 2003년부터 또 유엔 총회는 2006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매년 끊임없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런 노력이 집적되어서 2013년에 이르면 인권 이사회는 그 우리가 COI라고 그 약칭하는 COI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이 하나의 대사건인 거죠. COI가 설치된 대사건이 일어나고 COI는 엄청난 방대한 조사를 통해서 2014년에 충격적인 COI 보고서를 그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일대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I 보고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영어로도 371페이지, 한국어 번역본으로도 686페이지 해당되는데요. 우리 그 청년분들께는 저는 COI 보고서는 인터넷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가 다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한번 그 접해보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2015년에 서울에 설치되게 됩니다. 종로에 가면 그 인권 대표 사무소가 설치되어서 그 후에 2년마다 이렇게 보고서도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강제 실종, 전시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2007년 정도부터 전시 납북, 강제 실종 문제가 그 인권 결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2022년 유엔 총회의 그 결의안을 보면은 안보리가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보리가
북한의 이런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 2022년 결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공고는 사실 COI 보고서 내에부터 있던 것인데요. 그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004년도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두고 있는데요. 매년 그래서 특별 보고관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서 2022년 최근에 이제 엘리자베스 살몬 임명된 특별 보고관이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서 형사 기소를 통한 어떤 그 해결 그리고 투 트랙으로 대화 부분도 같이 강조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COI 보고서에 의해서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반인도 범죄 해당되는 부분 특히 이제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문으로는 이 발표 자료의 44페이지쯤에 해당되는데요. 그 널리 알려진 이 그 국제적인 이 ICC 관할 범죄에는 뭐 이 침략 범죄적인 평화에 반하는 죄, 또 전쟁 중에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전쟁 범죄, 그리고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인종 말살 같은 제노사이드,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반인도 범죄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반인도 범죄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그러한 그 대량의 인권 침해 사태가 그 발생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반인도 범죄가 규정된 그 일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매년 그 결의안을 발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은 제 짧은 지식으로는 북한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전체가 반인도 범죄라는 것이 인간성에 반하는 죄, 그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도전하는 죄, 우리 인류에 반하는 죄, 이렇게 규정된 제 법학 지식으로 볼 때는 새로운 차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2000년 뭐 법학 로마에서 2000 몇 년 된 이런 법학 역사가 있다면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그 법학 역사에서 새로 나온 범죄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범죄라는 것은 범죄를 처벌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관이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절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대부분 개인이 저지르거나 좀 범위가 커봐야 작은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히틀러 이런 것을 겪으면서 반성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가기관을 장악한 히틀러와 나치 집단처럼 기존에 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고 집행하는 엄청난 거대한 기관 자체가 스스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범죄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건 이때까지 법에서 범죄라고 보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런 새로운 세계가 2차 대전 후에 인간에게 그 끔찍한 참상을 겪으면서 그 연장선에 사실은 6.25도 있는 거죠. 6.25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 인류에게 그런 범죄 영역이 있고 사실은 그 범죄 영역을 인류라든지 우리 인류 사회, 국제 사회가 다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이 ICC 로마 규약, 그다음에 국제 형사재판소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의 중심에 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제사회는 그렇게 매년 관심을 보이고 유럽에 있는 웬만한 지식인 물어봐도 북한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아주 역설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당사자국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관심을 보여야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논의가 일어나야 될 지역이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저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어떤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보다 오히려 더 적은 그런 것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적은 것을 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역설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잠재우고 굉장히 이렇게 망각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납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반인도 범죄를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직접 관련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 남쪽 영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거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해온 분들의 증언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중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의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제실종, 전시납북,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범에서 가장 중요한 입구가 됩니다. 실종 자체, 강제 실종 자체, 자신들이 끌고 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결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범죄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강제 실종에 있어서는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 문제를 인정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COI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46페이지 부분인데요. 결국 안보리가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 2002년 7월 이전 범죄까지는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범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이라는 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헌장상의 권한을 이용해서 안보리가 하든지 총회가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별재판소 설립의 안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북한 붕괴라는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그 특별재판소가 옛날에 캄보디아 뭐 이런 혼합형의 특별재판소가 설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엔 국제기구하고 캄보디아의 토착적인 뭐랄까요? 인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량의 킬링 필드로 널리 알려진 캄보디아의 대량 인권 침해에 대해서 특별 재판소가 설립된 예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안으로 이제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국제형사범죄법이라고 약칭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 때 벌써 이게 국회에 이렇게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역사에 굉장히 아이러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제1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아주 전통적인 ICC에서 처벌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앞서 나가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우리 자국 내에 재판 관할권을 가져오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인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북한의 온갖 반인도 범죄나 여러 가지 제노사이드나 전쟁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의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제가 특별히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젊은 우리 국민대 이 행사에 참여하신 청년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국제기구에서 그 역설적인 것은 이런 북한 문제와 같은 또 중동 지역의 그런 참혹한 인권 이런 부분 심각한 그 지역은 대변해줄 입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인권 문제로. 이처럼 가장 사람이 죽고 그런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 국제기구 같은 데서 발언하는 사람도 많고 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죠. 가장 그 인간에게 참혹하고 심각한 문제는 대변해줄 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하나가 바로 또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좀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휘하기 시작한 것인데 정작 당사자국인 우리나라에서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주 하드코어적인 그 인권 문제를 제대로 그 쥐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문명 선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발표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시를 하나 인용해 놨는데 이 납북자 피해 가족이 쓰신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기 전에 반대 현상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몇 년 전에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제 실종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실종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 같은 데 있는 실종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어디 가버리고 우리가 가족은 찾지 못하고 재산 정리가 안 되면 실종자로 신고해서 하는 그 실종자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납북자를 전부 실종자로 바꾸자는 믿지 못할 그런 법안이 실제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가 이제 송갑석 의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그때 같이 만나신 분들인데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당사자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철회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의식이 제대로 강화되지 못한다면 언제든 그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강조하고 싶고 그러나 그 반대로 얼마나 그 참혹한가 그걸 꿈이라는 이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우는데 꿈이다. 아버지가 달아날까 봐 끌어안고 흐느끼는데 또 꿈이다. 이건 꿈이 분명해요. 어서 꿈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 손을 힘껏 당겨보지만 이 역시 꿈이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젠 꿈에 아버지를 만나도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가장 응급한 이런 그 납북자에 관련된 보상과 그런 법은 물론 아주 시급하게 또 입법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실 저는 이제 낙동강 지역에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거나 6.25 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참전하고 아버지를 잃고 살거나 실제로 참전했다가 이제는 거의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분들의 보상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자유와 호국을 한 분들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그런 사태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의 그 좀 급하게 모든 나라의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현격한 불균형이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거의 6.25에 관련된 것들은 완전한 그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6.25에 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이 제대로 자유호국 정신을 현양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6.25에 관련된 참전용사 그리고 그 후손 학도병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범위한 그러한 보훈 조치, 그 배상 조치,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뭐 법률적인 그런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라봐야 되는 이 본질에 대해서, 또 그 근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시까지 인용해가면서 저에게 많은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 토론자분 성함에는 유독 그 태자가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태원 교수님, 또 도태우 변호사님, 또 토론에서도 우리 이우태 우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계시고, 김태원 변호사님 오늘 이때 발표를 토론을 하시게 될 텐데 역시 큰 국가적 또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이제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우리 이우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이우태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열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제 아버님께서 저희 집이 우자 돌림입니다. 근데 저희 사촌 형들의 이름을 딱 보시더니 아니 이 좋은 우자 돌림에 가장 중요한 한 글자 빠졌다, 클테다. 그래서 크게 되라고 정말 그 클테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우태입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발표도 듣고 토론도 듣는 과정에서 이 전신 납북자 문제, 그다음에 납북자, 뭐 억류자, 여러 가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은 역시 학자들의 어떠한 연구의 그런 결과물보다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 그걸 들으면 글로서는 이해 못하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현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백서의 주요 사안이라는 장에 항상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 인권백서인데 왜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문제가 들어갑니까? 북한 인권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저희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백서의 주요 사안으로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항상 메인으로 넣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김천식 원장님께서도 납북자, 억류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시 납북자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진상규명도 전에 책임규명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두 번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전시 납북자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납북자의 성격은 결국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납북의 주체는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이 저지른 것이고 전시 납북자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 납치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 상황에서의 납북이라는 점 상황적인 어떠한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가 이들의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후에 납북된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얼만큼 이해하고 보다듬고 그것을 해결해 줬느냐, 아픔을 해결해 줬느냐의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납치됐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시 납북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해서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월북한 사람 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전시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이 얼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 해결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일반 이산가족 아니면 자진해서 가는 월북으로 한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분리된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조금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납치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군인에 대한 전쟁 이후에 보상과 배상의 문제와 민간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엄격히 나눠서 해야 되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훨씬 더 군인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해야지만 결국엔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전시 납북자 명수가 얼만큼 되느냐. 수천 명에서 수십몇 명까지 여러 가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UN 보고서에 따르면 8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10여만 명 이상이 된다는 자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은 어떠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규명, 진상 규명,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납북자 문제는 결국에는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한 중요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서 문제의 성격을 국내외적으로 우리 내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UN 북한 인권 결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UPR 보고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UN 활동에 인권 활동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 부분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하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국가 배상이라든가 국가 보상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납북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산가족과는 달리 납북 당시 남한 주민이었으므로 상봉의 대상이 아니고요. 귀환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거주한 기간이 지금 납북자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귀환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 납북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시점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생사 확인 이후에 그래도 서신 교환이라도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상봉 그 다음에 귀환이 반드시 절차가 한번 추진돼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가로부터의 명예 회복과
지원 보상 이런 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 당사자 및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연구원의 우리 문인철 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문인철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그 발제문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납부금 계속범에 해당하는 반인도 범죄로서 국내법에 의해서도 그 범죄 행위의 계속을 돕는 방조 행위가 법체계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저는 문장 굉장히 눈여겨봤는데요. 이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부나 뭐 사회의 정책 방향과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북한의 범죄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가 되고 또 북한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를 돕는 방조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어떤 방향이나 방안들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발제자께서도 제시한 것처럼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눈치 보지 말고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끊임없이 북한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김태원 교수님이나 그 도태우 변호사님도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셨는데 좀 정부의 지원하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그 국내 외에 그 유명한 그 여러 연구자들과 해서 협력 연구 형태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뭐 보면은 이 독일 사례나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이런 연구들을 하는 뭐 국가 폭력이나 강제 실종이나 납치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좀 세계적으로 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정부 지원하에 우리 국내 연구자들하고 협력 연구를 좀 하게 되면 이 깊이도 있고요, 좀 홍보도 될 테고 당연히 문제 의식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이 명예 회복과 위로 사업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도 이우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납북자 가족들도 큰 틀에서는 이산 가족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사실 일반 이산 가족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지만 일단 납북자 가족은 그 북한에 의해 강제된 이산 가족이자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산 가족에 대한 그 위로 행사들 보면 어떤 고향의 그리움이나 뭐 가족 그리움 뭐 이러한 것들을 위로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덧붙여서 범죄로 받은 어떤 피해와 고통을 위로하는 이 회복의 방식, 그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런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이 위로 행사,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우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납북자 가족이 이산 가족이라 분류되기 때문에 이 상봉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귀환보다도 이 가족의 원상 회복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는 상봉이 아니라 가족의 원상 회복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선영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셨을 거로 보이는데 그 CIA 월드 팩트북에 보면은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이 71.8세고 한국은 83.6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받는 그 대우, 아까 뭐 적대 계급이라고 했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북한에서는 세 가지 기본 군중, 그러니까 세 가지 그 계급으로 나누는데 기본 군중이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복잡한 군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대 계급 자녀분자 이렇게 나누는데 납북자들이 이제 복잡한 군중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그 대우를 받습니다. 이 기대 수명도 낮은 데다가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원활한 뭐 병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을 테니까 아쉽게도 이렇게 좀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실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족 원상 회복이나 혹은 생존 상봉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사후 상봉이라 그래서 납북자들에 대한 이 시신이나 유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납북자 가족에게 좀 인계하는 어떤 시신 및 유해 송환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이 납북 피해 가족들이 그 묻혀 계신 그 고향이나 혹은 그쪽 사셨던 곳이라도 좀 현지 방문을 해서 위로를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사실 훨씬 더 많은 그 내용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오늘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임에도 이 제한된 시간 때문에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발제자 분들께서 토론자 분들이 특별하게 뭐 질문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신 것은 없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시고 보완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고 또 발표하신 후에 또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첨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두 분 발제자분들에게 한 1분 정도씩만 더 드려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김태훈 교수님. 네,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뭐 발표 토론해 주신 정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국제법적으로 혹은 또 뭐 국제사회에서 동향을 위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현장의 필요성, 입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두루도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또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크게 하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범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는데 그 범죄라는 측면의 접근도 있지만 반대로 볼 때는 그게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아까 그 법에서도 첫 마디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꾸 납치 범죄, 반인도 범죄 이렇게 강조하는 그 한편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만큼 높이 생각하기 때문이란 거.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다면은 납치 문제나 이 반인도 범죄, 북한 체제의 문제를 자꾸 경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인류 문명의 굉장히 최고봉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아주 이렇게 망각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중요한 갈림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그 정방향의 흐름이 크게 일어나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그 법률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할 때 국회에서 우리 가족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청회부터 시작을 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또 기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 일은 마무리되는구나, 아쉽지만은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인식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문명사회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 시대에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공정과 정의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성과 그리고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 전신 압북자 문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을 마무리한다고 할 때에도 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피해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결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새로운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하에서 묻혀졌던 많은 일들, 묻으려고 했던 그 많은 그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을 보고 무고하게 정말 무심하게 지내던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법률 자문을 얻은 것 같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보다 더 명쾌한 그런 방향 설정이 주어진 그런 그 세미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신압북자 가족협의회의 그 많은 노력들이 새로운 단계에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정말 송구스럽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할 그런 그 각오를 다지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